일화 나는 아직 가위를 내려놓지 못했다. 나는 올해로 80이다. 그리고 이 가위를 잡은 지는 65해가 되었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이제 좀 쉬시죠라고 말한다. 허리가 굽었고 손목엔 관절염이 왔고 거울 앞에 서 있으면 내 얼굴부터 늙어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이발 소문을 닫지 못한다. 이곳은 내 삶의 마지막 활력이고 유일한 직장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전쟁의 흔적이 채가 쉬지 않았을 때 이 자리에 처음 문을 열었다. 그땐 머리를 자르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멋을 부리러 온 게 아니었다. 나는 군복 입은 청년들의 머리를 잘랐고 공장에 막 취직한 아이들의 삐죽한 머리를 다듬었고 첫 월급을 타서 아내 손을 잡고 온 사내의 머리도 잘랐다. 머리를 자르며 나는 수많은 인생을 들여다봤다. 누군가는 머리를 자르다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다. 나는 그 모든 사연을 가위질 소리 속에 묻어두었다. 머리는 자르되 인생은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게 내가 배운 직업의 자세였다. 2025년이 된 지금도 이발 소문을 열면 여전히 익숙한 냄새가 난다. 하루에도 수십 명, 많을 땐 수백 명의 머리를 잘랐던 시절이 있었고 계산해보면 내 손을 거쳐 간 사람만 수십만 명이다. 그 중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어디선가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한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 아주 오래전, 아직 내가 젊었고 이발소도 새 것 같던 시절. 언제나 같은 시간에 같은 문소리를 내며 들어오던 아이가 있었다. 혼자 오지 못하던 아이. 항상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들어오던 아이. 그 아이는 걷지 못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은 너무 쉽게 잔인하게 바라보던 시절이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아이의 머리를 자르며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될 이야기를 함께 자르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평생 가위를 놓지 못한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화 그 아이는 늘 어머니 손을 잡고 들어왔다. 그 아이가 처음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비 오는 날이었다. 장마가 막 시작된 여름 초입. 골목 바닥이 젖어 있던 오후였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는데 평소보다 조금 느렸다. 작은 아이 하나가 어머니 손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모습을. 아이는 걷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면 다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이의 한쪽 팔을 감싸 쥔 채 다른 손으로는 아이를 거의 안다시피 끌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미 익숙해진 피로가 얹혀 있었다. 그 시절엔 이런 아이를 데리고 밖을 다니는 것 자체가 용기가 필요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노골적이던 때였으니까. 어머니는 이발소 문을 닫고 나서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치 안으로 들어와도 되는지 이 공간이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하듯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의자를 하나 빼서 가까이 두었다. 이발사는 손님을 앉히기 전에 먼저 안심시켜야 한다. 아이는 내 의자를 올려다보며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여기 괜찮아? 아이에게 이발소는 머리를 자르는 곳이 아니라 괜찮아도 되는 장소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아저씨가 잘해주실 거야. 아이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계속 보고 있었다. 그 표정에는 낯선 설렘과 동시에 나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단골이 되었다. 한 달에 한 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문소리. 그리고 늘 어머니 손을 잡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아이가 이발 의자에 앉을 때면 괜히 등을 조금 더 곧게 펴던 나 자신이었다. 나는 몰랐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 이발소가 단순한 머리 자르는 곳이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작은 창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몰랐다. 이 아이가 언젠가 이 골목보다 훨씬 넓은 세상에서 자기 이름으로 불리게 될 줄은. 그때 나는 그저 오늘도 무사히 머리를 잘랐다는 사실에 조용히 안도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조용히 시작된 인연을 아주 큰 이야기로 키워낸다. 차마 그 아이는 내게 세상을 묻기 시작했다. 아이는 자라기 시작했다. 처음엔 내 무릎 높이도 안 되던 키가
어느새 의자에 앉으면 거울에 얼굴이 제대로 비칠 만큼 커졌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다. 여전히 어머니 손을 잡고 이발소 문을 열었다는 것. 그 아이는 말수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위를 보면 겁부터 먹고 머리를 자르며 계속 움직이는데 이 아이는 달랐다. 의자에 앉으면 몸을 최대한 고정하고 거울 속 내 손만 뚫어지게 바라봤다. 마치 작은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이는 나를 보기보다 이발소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보기 시작했다. 전쟁 직후의 젊은 내 모습, 군인 손님들과 찍은 흑백 사진, 개업 첫날 찍어둔 이발소 앞 사진. 아저씨는 여기서만 일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걸던 날이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질문에는 이상할 만큼 깊이가 있었다. 나는 잠시 가위를 멈췄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대답했다. 응, 여기서만 했지. 그날 이후 아이는 머리를 자르며 조금씩 질문을 던졌다. 서울은 예전엔 어땠냐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쁘냐고, 일을 오래 하면 뭐가 남느냐고. 나는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다. 아이에게는 짧은 말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걸 이발을 하며 배웠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오래 붙잡은 게 남는다. 그 말에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늘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 침묵 속에는 이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의 어머니가 이발이 끝난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가 밖에서는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아직 이 아이에게 너무 가파른 계단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근데 여기 오면 꼭 말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한쪽이 묘하게 눌리는 느낌을 받았다. 내 이발소가 이 아이에게는 말해도 되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머리를 자르는 속도를 조금 늦췄다. 질문이 나오면 굳이 서두르지 않았다. 아이의 질문은 점점 변해갔다. 사람들은 왜 나를 보고 눈을 피해요? 아저씨는 무서운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이는 이렇게 물었다. 아저씨는 나도 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질문 앞에서 가위를 잠시 내려놓았다. 그 아이는 답을 원한 게 아니라 자기를 믿어줄 어른을 찾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는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그날 이발소에서 잘린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아이를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한계였다는 것을. 차와 세상은 그 아이에게 너무 빨리 잔인해졌다.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즈음 이발소 문을 여는 소리가 달라졌다. 문을 여는 힘이 조금 세졌고 아이의 얼굴에도 익숙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익숙함 뒤에는 이전에는 없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아이는 더 이상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말수가 줄었고 머리를 자르는 동안 거울을 보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만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변화가 성장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가위를 들던 내 손이 아이의 어깨 위에서 멈췄다. 아이의 교복 소매가 조금 찢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넘어졌냐? 아이는 아주 작게 대답했다. 애들이 밀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발소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나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유를 묻는 어른보다 그냥 들어주는 어른을 더 필요로 한다. 아이는 머리를 자르며 띄엄띄엄 이야기를 꺼냈다. 체육 시간마다 뒤처진다는 것, 누군가는 일부러 가방을 발로 찬다는 것, 선생님은 바쁘다는 것. 나는 그저 가위를 움직이며 듣고만 있었다. 이발사는 말로 위로하지 않는다. 손으로, 태도로 버텨주는 사람이다. 그날 이후 아이는 머리를 자르러 오면 괜히 오래 앉아 있으려 했다. 머리는 이미 다 잘렸는데도 의자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계산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지갑을 꺼냈다. 그 어깨에는 세상과 싸우는 부모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그 시절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불친절했다. 배려는 선택이었고 차별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어느 날 아이가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나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아저씨는 사람들이 싫어한 적 없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많았지. 그래도 내가 나를 싫어하진 않았어.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꼭 필요한 답을 받은 것처럼.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이 아이가 단순히 머리를 자르러 오는 게 아니라 버틸 힘을 빌리러 온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세상은 이 아이에게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고 너무 빨리 상처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몰랐다. 이 상처들이 훗날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될 거라는 것을. 오하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다.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다. 키는 많이 컸지만 다리는 여전히 그를 자유롭게 두지 않았다. 학교까지 가는 길은 매일 전쟁이었고 계단 하나에도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도 아이는 이발소에 오는 날만큼은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마치 여기만큼은 세상이 속도를 재촉하지 않는 곳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중학생이 된 뒤부터 아이는 머리를 더 짧게 잘라달라고 했다. 괜히 눈에 띄기 싫다는 이유였다. 어느 날 머리를 자르다 말고 아이가 말했다. 아저씨, 나 공부 잘해야겠죠? 그 말에는 질문이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거울 속 아이의 눈을 잠깐 보고 가위를 다시 움직였다. 공부 말고도 내가 잘할 게 분명히 있을 거다. 그 말에 아이는 웃지 않았다. 이미 아이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잘한다는 이유보다 쓸모 있다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걸. 그 무렵 어머니는 눈에 띄게 늙어 보였다. 아이를 부축하는 손에는 힘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는 항상 그늘이 졌다. 이발이 끝나고 나면 어머니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잠시 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가 대학에 가고 싶대요. 나는 그 말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았다. 그건 희망이 아니라 각오에 가까운 말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발소에 혼자 오기 시작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날 나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빼주었다. 그 순간 이 아이가 한 단계 넘어섰다는 걸 알았다. 머리를 자르며 아이는 더 이상 세상을 묻지 않았다. 대신 자기 계획을 말했다.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왜 사회가 불공평한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이 아이는 답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아이는 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아저씨, 나중에 꼭 다시 올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다. 세상은 여전히 그 아이에게 불공평했지만 아이는 이미 포기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워버렸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많은 사람의 삶을 조금씩 바꾸게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다. 6학 아이는 세상을 혼자서 건너기 시작했다.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은 신문도 뉴스도 아닌 어머니의 입에서 먼저 들었다. 그날 어머니는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인사를 대신한 그 동작에 그동안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다. 아이의 이름이 적힌 합격 통지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오래 보지 않았다. 괜히 눈이 먼저 젖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이는 그날 이발소에 오지 않았다. 캠퍼스가 있는 지방으로 이미 내려갔다고 했다. 그 이후로 이발소는 한동안 조용했다. 늘 같은 시간에 울리던 문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사람은 떠나도 자리는 남는다. 아이의 자리가 비어있는 의자를 보며 나는 그 사실을 매번 다시 배웠다. 몇 달 뒤 아이에게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내용은 길지 않았다. 학교는 생각보다 힘들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친절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저씨가 말해준 것처럼 제가 오래 붙잡을 걸 찾고 있어요. 나는 그 편지를 이발소 서랍에 넣어두었다. 손님들 머리를 자르다 말고 괜히 한 번씩 만져보았다. 그 아이는 방학 때마다 돌아왔다. 예전처럼 어머니 손을 잡고 오지 않았다. 휠체어를 밀며 문을 여는 손이 처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다. 머리를 자르며 아이는 대학에서 배운 이야기를 했다.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는 것, 기회가 사람을 바꾼다는 것.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는 이제 당해온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바꾸려는 사람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 어느 해 여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는 머리를 자르며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날 아이의 머리는 평소보다 더 짧아졌다. 마치 무언가를 잘라내듯.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이는 이발소에 오지 않았다. 몇 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여전히 나에게 그만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가위를 내려놓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그 아이가 다시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 막연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그 아이가 이제 세상을 혼자 건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끌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오고 있었다. 7화 신문 속 이름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다. 아침 일찍 이발소 문을 열고 낡은 수건을 정리하고 가위를 닦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다. 어르신, 이제 진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나는 늘 그렇듯 웃으며 넘겼다. 이발소는 내게 일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점심 무렵 단골 손님이 신문을 들고 들어왔다. 요즘은 신문 보는 사람도 드물어 괜히 눈길이 갔다. 그는 머리를 자르며 신문을 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그 신문을 잠시 본 순간 가위가 멈췄다. 사회면 한쪽 크지 않은 기사였지만 이상하게 눈을 떼기 어려웠다. 장애인 고용과 이동권을 고려한 사회적 기업 설립. 청년 사업가 땡땡땡 대표. 사진 속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릴 적 이발 의자에 앉아 바닥만 보던 그 아이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세상을 똑바로 보되 쉽게 흔들리지 않던 그 눈빛. 신문을 다시 들여다보니 기사 속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 대표는 어린 시절 사회로부터 충분히 환영받지 못했던 경험이 지금의 선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머리를 자르던 손이 괜히 떨렸다. 손님은 이상하다는 듯 거울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상은 그 아이를 오래도록 시험했고 그 아이는 그 시험을 도망치지 않고 통과하고 있었다. 나는 계산대 아래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아이의 글씨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오래 붙잡을 걸 찾고 있어요. 그 문장이 신문 속 기사와 조용히 이어졌다. 그날 이후 나는 신문을 보기 시작했다. 뉴스를 챙겨보지 않던 내가 이상할 만큼 그 이름을 찾았다. 그 아이는 회사를 키우고 있었고 장애인 채용을 당연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고 복지가 아닌 기회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발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한참을 있었다. 가위를 내려다보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발소를 지켜온 이유가 단순히 생계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 이야기는 신문기사 하나로 끝날 인연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곧 직접 이 문을 열고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었다. 8화 그 아이는 대표가 되어 이발소로 돌아왔다. 오후가 조금 지난 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그 소리.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낯설어야 할 얼굴인데 낯설지 않았다. 아저씨! 그 한마디에 모든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발 의자, 찢어진 교복, 신문기사, 편지 한 통. 나는 대답 대신 그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서야 조용히 말했다. 왔구나. 그는 웃었다. 어릴 적과 똑같은 웃음이었다. 조금 조심스럽고 조금 단단한 웃음. 그는 내 앞에 앉지 않았다. 대신 이발소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벽에 걸린 사진들 낡은 거울, 여전히 같은 자리에 놓인 의자. 여긴 하나도 안 변했네요. 그 말에 나는 괜히 가슴이 뻐근해졌다. 그는 나에게 자기가 만든 회사 이야기를 했다. 이익보다 먼저 접근성을 고민했고 속도보다 먼저 함께 갈 사람을 골랐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제가 특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요, 버틸 수 있는 곳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나는 가위를 꺼냈다. 머리 자를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다. 아주 오래된 자리, 아주 익숙한 각도. 머리를 자르며 나는 예전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거울 속에 비친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묻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발이 끝나고 그는 계산대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저씨, 이건 제가 만든 회사에서 가장 처음 준비한 기부예요. 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아니요, 이건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아이는 도움받던 사람에서 도움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이발소는 그 출발점 중 하나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구하나는 오늘 가위를 내려놓았다. 그날 아침도 나는 평소처럼 이발소 문을 열었다. 그 전을 하던 대로 의자를 닫고 거울을 닫고 가위를 천천히 정리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알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었다. 돈이 필요 없어서도 아니었다. 이발소를 지켜야 할 이유가 이미 다른 형태로 이어졌다는 걸 나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그 아이가 다시 찾아왔다. 그의 회사 이름이 적힌 작은 현판 하나와 얇은 액자 하나를 들고 있었다. 액자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낡은 이발 의자에 앉아 머리를 자르고 있는 어린 시절의 그 아이와 뒤에서 가위를 들고 있는 젊은 나. 아저씨, 이 사진 기억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지 못할 수가 없었다. 그날도 비 오는 날이었고 아이는 거울을 보지 못하고 바닥만 보던 날이었다. 이 이발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대접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는 현판을 이발소 한쪽 벽에 걸었다. 이 공간은 누구나 괜찮아도 되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동안 잘나온 머리카락들, 들어온 사람들, 말없이 흘려보낸 시간들이 그 문장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앞에 앉았다. 오늘은 정말 마지막으로 잘라주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가위를 들었다.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가위 소리는 여전했다. 머리를 다 자르고 거울을 보여주자 그는 웃었다. 그는 계산대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아저씨 인생이 제 인생 하나를 살렸어요.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해줬다. 그날 이발소 문을 닫으며 나는 처음으로 아쉬움이 없었다. 수십만 명의 머리를 잘랐고 수많은 인생을 스쳐보냈지만 내가 진짜로 남긴 건 머리 모양이 아니라 한 사람이 버틸 수 있었던 작은 자리 하나였다는 걸 이제는 안다. 나는 이제 이발사는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시작될 때 그 출발선에는 내 이발소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